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제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송은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벌써 11월이네요. 또 올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아니요, 아직 2달이나 남았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도 늦지 않은 때 아닐까요? 한 해를 후회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올해 계획하셨던 일이 있는데 아직 시도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다면 살짝이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건드려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한 것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또 하기 싫으시다면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여유롭게 연말을 맞이하면 되죠. 어쨌든 하루하루 건강하고 거슬리는 것 없이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녹음을 집에서 하고 있는데 밖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프다봅이 벌써 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나 됐다니 저는 혼자서 굉장히 많이 뿌듯한데요.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 한 달은 긴 시간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혼자서 한 달이나 이 팟캐스트를 운영해 온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를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만큼 지난 한 달간 소개해드렸던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근황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영화관에 걸려 있는지, 관객은 얼마나 들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랄까요? 1회에서 다뤘던 10월 첫째 주 개봉작 클레르 시몬 감독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고요. 관객은 현재까지 약 14,700여 명이 들었습니다. 역시 10월 첫째 주 개봉작이었지만 제가 2회에서 이야기했던 백래시 디지털 시대의 여성 혐오는 480여 명의 관객과 만났네요. 너무 적은 수의 관람 인원 수가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이제 이 영화가 영화관에서 내려갔는데 그래도 다른 도시에서는 꾸준히 상영 중입니다. 10월 셋째 주에 개봉한 빈 벤더스의 안젤름은 여전히 상영 중이고요. 32,500여 명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역시 거장의 파워랄까요? 프랑스 영화관은 한 영화만 대박나기보다는 다양한 영화들의 비슷비슷한 관객 수가 모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애니메이션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비고요. 개봉 3주차에 16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이제 프랑스 학교 방학 주여가지고 아마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물론 뭐 시기를 맞춰서 개봉했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개봉 2, 3주차 영화들이 40만에서 60만 정도의 관객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들 간략한 소개부터 하면서 이번 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11월 첫째 주에는 5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레아 히날디 감독의 Le Repère des Contraires, 직역하면 반대의 소굴, 반대들의 소굴 정도 될 것 같네요. 파리 근교 도시 중 가장 가난한 샹틀로레빈의 이제 브라질에서 온 여성 네우자 또마지가 운영하는 서커스 천막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여기서 아이들에게 서커스와 연극을 가르치고 함께 공연을 하는데요. 20여 년간 운영해온 끝에 시에서도 인정을 받아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누군가 일부러 낸 불로 인해 천막은 손실이 되고 맙니다. 이 공간과 이 공간 속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같이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튜 아말릭의 쟈온 1&2와 쟈온 3입니다. 마튜 아말릭은 영화 잠수정과 나비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0년대부터 꾸준히 영화 연출을 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마튜 아말렉이 미국 뉴욕의 재즈 뮤지션인 존을 약 12년간 찍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JOHN이고요. 성이 존인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ORN으로 이렇게 쓰는 이름이네요. 아무튼 12년간 찍은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게 두 편으로 묶여 있지만 넘버가 붙은 걸로 봐서는 이렇게 1, 2, 3 트릴로지죠. 그 4편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마르코 벨루키오 감독의 막스 포아 덩드입니다. 한국 제목은 마르크스 캔 웨이트고요. 2021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 제목으로 상영이 됐었네요. 이번 주에 벨루키오 감독님의 새 영화 납치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에 맞춰서 그가 2021년에 만들었던 이 다큐멘터리도 함께 개봉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칸네 영화제 상영작이기도 했고요. 내용은 여든을 넘긴 감독이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약 50여 년 전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쌍둥이 형제 까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조각조각 모아 까밀로의 역사를 다시 쓰는 다큐멘터리인 듯 합니다. 이런 소재는 제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소재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나중에라도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화이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할 영화는 클레버 멘도사 필로의 포트레 팡톰입니다. 영어 제목은 Picture of Ghost예요. 유령 사진쯤 되는 거죠. 한국말로는 심령 사진이 되려나요?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Picture of Ghost, 유령 사진 이고요. 브라질 영화입니다. 러닝타임은 1시간 33분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번 주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개봉하는 유일한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가 개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방에서는 개봉하지 않는 다큐멘터리가 훨씬 더 많고요. 이 영화도 개봉주이지만 영화관 한 곳에서만 상영을 하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서글프죠. 그래도 개봉을 하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이너한 판에서 나는 뭘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으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감독 소개부터 할게요. 클레베 멘도사 필로 감독은 1968년생으로 올해 55이시고요. 영화 평론을 해오다가 제 40이 지나서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젊어서부터 이런저런 영화를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영화관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양쪽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이십니다. 2016년에 만든 극영화 아쿠아리우스가 칸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기도 했고요. 2019년 작품인 극영화 바쿠라오는 또 한 번 칸느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심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올해 칸느 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됐었고요.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브라질 출품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영화는 크게 말해서 감독의 도시인 브라질 북동부 해안가의 해시피를 배경 및 주인공으로 삼아 그곳에 사라진 것들에 대해 추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화라는 매체와 영화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로 또 등장을 하고요. 제목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낸 유령 사진인데요.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우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영화였고요. 이미지와 소리로 감독은 이제 관객들이 마음에 여러 시대에 걸친 해시피의 초상을 여러 겹 입체적인 형태로 쌓아 올릴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참 말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영화는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세투발의 아파트, 두 번째 장은 해시피 중심가의 시네마들, 세 번째 장은 교회들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영화는 밝고 명랑한 기타 선율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해시피에서 찍힌 것 같은 옛 필름 자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닷가를 찍은 영상,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 자동차 경주를 찍은 영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높은 곳에서 찍은 듯한 부감의 한 사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한 남자의 나레이션이 들립니다. 감독의 목소리죠. 이 영화는 감독이 나레이션으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진전시키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사진은 1960, 70년대의 바닷가 근처 구역인 세뚜발이라는 구역을 찍은 사진인데요.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같은 앵글로 찍은 오늘날의 세뚜발 지역을 보여주는데요. 교회는 그대로이지만 주변의 건물들은 거의 모두 높은 빌딩 건물들로 바뀌었습니다. 세투발의 아파트라는 소제목이 뜨고 감독은 한 아파트의 실내를 보여줍니다. 감독이 어려서부터 약 40년간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감독은 이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의 어머니가 구입하여 약 12번의 리노베이션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집의 역사를 사진 및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당연히 어머니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감독의 어머니는 역사학자셨대요. 브라질에서 구술사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화면에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및 영상이 나옵니다. 집안 공사 장면을 보여주면서 건축을 전공했다는 감독의 동생도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감독이 영화를 찍기 시작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찍은 여러 영화의 발췌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재미있는 건 여기에 감독이 찍은 영화의 장면과 또 과거에 찍은 홈비디오 영상과 현재 아파트의 모습을 찍은 장면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극영화 속에서 연출된 장면과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섞여 있다 보니 이제 구분이 쉽지 않죠. 어쨌든 모두 그 아파트에서 찍힌 장면이고 이제 이렇게 한 장소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겹을 만들고 쌌습니다. 이런 겹 만들기, 겹 쌓기가 드러나는 장면은 감독이 이제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식사를 하는 테이블을 찍으면서 그 테이블이 가족들이 찍은 사진에 등장하고 자신이 찍은 영화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 홈비디오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밥을 먹는 곳으로 등장하는 등 그 테이블에 얽힌 다양한 기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제 테이블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감독은 자신의 첫 장편 극영화인 네이버링 사운즈 또한 이 집에서 찍었다고 해요. 이웃들도 엑스트라로 참여해주기도 하고 이웃 집에서도 영화를 찍고 했대요. 네이버링 사운즈에는 끊임없이 짖는 이웃집 개가 나오는데요. 그건 실제 감독의 이웃집에게 니코를 모티브로 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니코는 주말이면 정말 너무나 지저댔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주말이면 집을 비워서 그랬대요. 니코의 짖는 소리는 영화에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니코는 영화 촬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감독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녁에 집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니코의 짖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당연히 이제 니코는 없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러워 했는데 알고 보니 니코의 짖는 소리가 들어간 감독의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영 중이었고 이웃집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유령사진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 가장 와닿았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죽은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영화의 마술 같은 힘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감독은 집을 나와 이웃들과 동네를 바라봅니다. 감독이 젊은 시절 찍은 영화 속 동네는 골목이 있고 왕래가 자유로운 곳이었지만
오늘날의 동네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창마다 철창이 달렸고 골목도 구간마다 철창문을 달아서 열쇠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가 되었고요. 동네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허물어지고 똑같은 모양의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영화는 두 번째 장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장의 제목은 해시피 중심가의 시네마인데요. 시내에 위치한 다리를 중심으로 그 다리 및 주변에서 찍힌 다양한 자료 화면으로 도시의 인상을 감독은 만들어냅니다. 옛 흑백 영화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지만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을 담고 있죠. 감독은 이어서 자신이 손으로 그린 지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추억 속의 중심가 지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세 군데의 중요한 장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화관들의 위치죠. 사람들은 이제 해시피의 중심가가 쇠락했다고, 자본은 모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독은 해시피의 중심가가 북적이고 번성했던 과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브라질에서 두 번째 가는 카니발로 유명했다는 해시피의 옛 영광의 모습을요. 이어서 등장하는 곳은 새 영화관 중에 한 곳인 아트 팔라시오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폐허가 된 채 남아있지만 1930년에 문을 열었다는 이 시네마는 당시 규모를 자랑하는 영화관이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2년 동안 감독은 이곳을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기록 속에는 필름 상영을 하던 영사실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영사기사님은 영화관이 문을 닫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손으로 영화관을 닫게 될 텐데 그 문을 눈물의 열쇠로 닫게 될 거라고요. 2002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 영사기사님을 감독은 그가 열정적으로 일하고 사랑했던 시네마와 함께 추모합니다. 이 영화관의 끝을 이야기한 감독은 이 영화관의 시작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이 영화관이 생겨났는지 기록보관소에서 자료를 찾은 거죠. 이 영화관은 사실 1930년대 나치의 선전 영화들을 상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장이라고 해요. 상파울루와 해시피 두 도시를 선택해서 극장을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예술극장으로 그 모습을 바꿨다고 하네요. 현재의 모습과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이 이미지로 교차되면서 이제 관객들은 극장 아트팔라시오의 역사를 눈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감독은 시네마 모데르노, 베네자 등 전에 존재했으나 이제는 사라진 도시의 극장들을 그들의 옛 영화로운 순간들을 자료 화면으로 불러오며 추억합니다. 그리고 한 공터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전에 극장이 있다가 헐린 자리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폐허 중 한 곳이라고 이곳을 표현하는 감독의 말에 이 도시와 이 극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장의 이름은 교회들인데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극장이 등장합니다. 쌍루이 극장은 70년의 세월 동안 3천만 명의 관객을 맞은 오래된 영화관으로 이제는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템플, 신전 같은 곳이 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극장 자리에는 원래 교회가 있었던 거죠. 정말로 템플의 자리였던 겁니다. 원래는 성공회 교회가 있던 자리였는데 성공회 교세가 기울면서 50년대 건물을 허물고 극장을 지은 거래요. 극장이 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된 극장도 있습니다. 문을 닫은 영화관이 복음주의 교회로 그 모습을 바꾼 거죠. 그런데 머릿속에 이미지를 띄워보면 극장과 교회는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렇게 교회와 극장을 연관짓고 그 이미지를 겹치는 순간 우리는 종교와 영화를 비슷한 선상에 놓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지는데요. 누군가에게 영화는 종교일까요? 네이버 어학사전에 찾아보니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라고 합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을 영화로 대체해보죠. 영화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영화는 제게 인간에 대한 믿음을 주는 매체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믿음을 주고 거기서 저에게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게는 하니 영화는 제게 종교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나서는 사람들과 뭐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뭔가 종교적인 그 장소를 나서는 사람들과 극장을 나서는 사람들은 비슷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올 때 뭔가 신선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기분이 무척 좋을 때도 있고 아무튼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저는 조금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종교가 없어서 그 기분을 모르지만 영화를 사랑하시는 종교인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는 연출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장면인가 했어요. 감독이 택시를 타는데요. 목적지를 바로 대는 대신 세 군데의 중간 정착지를 정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내 드라이브를 조금 하고 싶다는 감독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만든다는 감독의 말에 택시기사는 흥미를 보이고 뜬금없이 자신에게 슈퍼파워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감독의 말에 기사는 투명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원하는 때든 아니든 투명인간이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다 보면 갑자기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없습니다. 놀란 감독은 기사에게 거기 있는 거 맞냐고 묻고 기사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려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갑자기 사라진 운전기사? 그러나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나중에 찾아보니 택시기사로 나온 인물은 감독과 전 작품에서도 여러 번 함께 작업을 한 배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감독의 의도로 연출이 된 장면이 맞는 거죠. 재미있기도 했지만 감독의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엔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 내내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은 정말 사라진 것들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투명인간 택시기사처럼 우리는 사라졌다고 생각한 다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저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독이 이렇게 영화로 그들의 모습을 환생시키고 기억하듯이 사라진 건물도, 사라진 풍경도, 사라진 사람들도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감독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위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유령을 찍는 일, 사라진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찍는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 사라진 것들을 환생시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기억을 이렇게 또 많은 이와 나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감독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40년이 넘게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며 옛 모습을 추억하고 자신에게 영화를 가르쳐 주었던 시내의 영화관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였고 사라졌는지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시네마토그래피적 추모인 거죠.
그러나 관객이 이 영화를 보는 순간 감독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좋아하던 장소가 바뀌는 것을, 자신이 살던 곳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니까요.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체감상으로는 한국의 강산은 요즘은 한 2, 3년이면 바뀌는 것만 같아요. 저는 한국에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그 변한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한국에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는 다이내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 뒤에는 이제 소멸이라는 서글픈 단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장소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부가 사라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 곳에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마저 들고요. 저에게는 이와 관련해서 아주 강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전주에서 보냈는데요. 그 시절에 한옥마을을 저는 아주 좋아해서 자주 산책을 다니곤 했어요. 그 시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한옥마을은 정말 그냥 주택가였습니다. 전동성당과 경기전이 있는 그 중심 거리에도 상점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오래된 밥집과 찻집만 좀 듬성듬성 여기저기 좀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주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주에서 친구를 만나고 생각난 김에 함께 한옥마을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산책을 시작하는데 너무나 번화가가 되었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상점들이 들어서 있고 거리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그곳의 모습에 저는 순간 겁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만 둘러보고 가자고 발걸음을 서둘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저에게 너무 낯선 이미지들로 갑자기 확 이렇게 덮어쓰기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다른 이들에겐 지금의 모습으로 기억될 공간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사실상 영영 잃어버린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문을 닫아버린 영화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생각이 나서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문화 공간을 그렇게 없앴어야 했나 하는 안타까움이 안 들 수가 없었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 욕실에는 세계지도 그림이 그려진 샤워 커튼이 있습니다. 오늘은 샤워를 하면서 브라질을 찾아 해시피라는 도시의 지명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도시였는데 이 영화로 이렇게 저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 안에 제 나름의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뭐 언제고 흐려지고 잊혀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영화의 정말 멋진 점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가 아주 강력한 간접 체험 매체인 것은 정말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의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화는 사실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간에 자리 잡으면서 그 생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멋있죠? 사실은 별 생각 없이 그저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보러 갔는데 또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온 기분이 듭니다. 이제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곱씹고 하면서 이 영화가 더 좋아졌어요.
팟캐스트 시작하길 너무 잘했지 뭡니까?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들으시는 플랫폼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훈주송_입니다. HEUNJUSONG_ 이고요. 이제 하루하루 해는 짧아지고 날은 더 추워져만 갈 텐데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럽에 계신 분들은 해날 때마다 광합성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잘 버텨보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